염색체는 아무 세포에서나 보이는 게 아니라 여기 써있듯이 분열 중인 세포에서만 염색체가 보입니다. 염색체가 뭐길래 그러냐? 염색체는 이겁니다. DNA예요. DNA. 염색체는 결국 끄집어내서 풀어보면, 다 쫙 풀어보면 DNA입니다. DNA를 막 이렇게 꼬아놓은 거야. DNA를 막 꼬아놓는 이유는 이 핵이라고 하는 좁은 공간에 길쭉한 DNA가 퍼져 있으면은 되게 불안정해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요만한 덩어리로 꼬아서 덩어리를 모아서 쭉 연결해 놓은 형태로 저장하기, 하기 위해서 그렇게 꼬아놨다 보면 되는데, 여기 자세히 보면 DNA를 가만두지 않고요. 여기 단백질 8덩어리다. 단백질 8개야. 단백질 8개 덩어리를 8개 덩어리를 갖다 놓은 다음에 8개의 단백질을 갖다가 2바퀴 반을 감아요. 2.5번 감습니다. 8개의 단백질을 갖다 놓고 2.5번을 감아서 덩어리를 만들어. 이 덩어리를 뭐라고 하냐면 뉴클레오솜이라고 해요. 뉴클레오솜. 이 솜 또는 좀 이게 뭐냐면 덩어리란 뜻, 덩어리란 뜻이 덩어리. 뉴클레오솜, 리보솜, 뭐 있죠? 리보솜, 솜이나 좀 이런 것들이 덩어리란 덩어리. 리보솜도 단백질 합성 기관으로서 이렇게 생겼잖아. 덩어리져 있죠? 리보솜은 단백질 합성이죠. 덩어리져 있기 때문에 리보솜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중요한 건 뉴클레오솜. 이게 유전자가 이제 핵 속에 들어있는, 뉴클레이. 핵 속에 들어있는 물질이라서 핵 속에 들어있는 물질을 덩어리졌다 그래서 뉴클레오솜이라고 붙여주고요. 자, DNA하고 단백질을 감아놓은 덩어리를 뉴클레오솜이라고 하고요. 이 뉴클레오솜을 땅땅땅땅땅땅땅 연결해서 실처럼 만든 녀석 보이죠? 이 실처럼 만든 녀석이 염색사입니다. 염색사를 가운데 동원체라고 하는 녀석을 중심으로 막 꼬아놓은 것을 염색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결국 염색체는 염색사고요. 염색사는 뉴클레오솜들이 쭉 연결된 거고, 뉴클레오솜은 단백질과 유전자가 이렇게 감겨져 있는 겁니다. 왜 단백질을 갖다 놓고 감아야 되냐면, 이게 나중에 배우겠지만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어요. 자, 요 DNA는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습니다. 왜 DNA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가 뉴클레오타이드였던 거 기억나요? 뉴클레오타이드? DNA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가 인산당염기라고 하는 1대1로 결합된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해요. 1학년 때 배우면 돼요. 1학년 때. 그러니까 뉴클레오타이드가 인산이 있는데 인산 부분이 PO4- 에서 전기를 떼요. 그래서 인산 부분이 전기를 떼서 바깥 부분 이렇게 테두리가 인산하고 당이 테두리를 만들거든. 좀 나중에 배우는데 인산과 당으로 구성된 이 테두리가 마이너스 전기를 띠기 때문에 이거를 DNA끼리 이렇게 묶을 수가 없어. 붕 반발력 때문에. 그래서 그 DNA끼리 이렇게 묶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단백질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단백질을 중심으로 꼬아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어떤 전기적 특성 때문에 이렇게 덩어리를 짓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 이게 염색체구나라는 거야. 자, 그럼 이름이 왜 염색체냐? 염색사라고 불러주는 이유는 우리가 세포를 염색하면, 실제로 염색을 하면은 염색이 되는 부분이 어디냐면 핵이 염색이 돼, 핵이. 세포 전체가 염색되는 게 아니라 핵 부분이 염색이 되는데 정확하게는 핵 속에 뭐가 염색되는 거냐? 핵 속에 들어있는 요놈들이 염색이 되는 거예요. 분열 중인 세포라면 염색체가 염색이 되는 거고 분열이 아직 안 되고 있는 일반적인 상황에 있는 세포라면 염색사 형태로 존재하거든요. 염색사가 염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염색이 되게 잘 되는 실 같은 물질, 염색사. 염색이 잘 되는 덩어리, 염색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진짜로. 염색이 잘 되는 물질이라서 이름이 염색이라고 붙여줍니다.
자, 이제 DNA를 좀 자세하게 볼게요. DNA를 자세히 본 게 요건데, DNA는 이렇게 부분을 좀 잘라보면은, 유전자들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유전자. 여기 유전자. A 유전자, B 유전자, C 유전자들이 쭉 들어있는 게 DNA인데, 유전자가 뭐냐? DNA가 가지는 게 인산당 염기인데, 염기들이 왜, 기억나? 3염기 조합들이 정보를 가지죠? 3염기 조합의 정보. 그 정보들을 모아놓으면 아미노산을 몇 개 뭐를 끌어와라는 게 정보가 되어있거든? 그 아미노산 몇 개 끌어와서 만든 요 정보가 어떤 단백질을 만들어라 라는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 단백질의 기능과 역할이 바로 어떤 그 단백질의 기능이 그 생명체의 어떤 부분에, 예를 들어서 쌍꺼풀을 있게 만들겠다, 쌍꺼풀을 없게 만들겠다라는 그런 어떤 형질이라 그래. 형질을 결정하는 단백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유전자가 바로 단백질의 종류를 결정하고 그 단백질이 그 생물의 형태와 성질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쌍꺼풀에 대한 정보가 여기 들어있는 거고, 또 곱슬이냐 직모냐에 대한 정보는 여기 들어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한 덩어리의 정보, 얘네들이 전체 이만큼의 염기들이 모두 머리카락과 관련된 녀석들을 모아놓은 거야. 그걸 유전자라고 불러줍니다. 유전자. 여기도 쌍꺼풀에 대한 또는 눈꺼풀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부분, 어떤 한 DNA의 한 부분을 유전자 부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전자가 뭐다? 생물의 형태와 성질을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 정보가 들어있는 DNA의 특정 부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DNA 특정 부위를 유전자라고 그러죠. 그럼 DNA, 그러니까 유전자라는 말을 딱 들으면 우리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DNA의 일부분 이렇게 떠올려야 돼. 이걸 나중에 DNA를 전사시켜서 RNA로 만들거든. 맞죠? 기억납니까? 그 RNA에 들어있는 그 부분은 유전자라고 부르지 않아요. 유전자가 전사된 게 맞잖아. 유전자를 전사시킨 그 부분은 유전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유전자가 전사되면 또 다른 유전자 아니야? 이러면 안 되고, 유전자라는 용어는 어디에만 쓸 수 있다는 거야? 결론적으로 DNA에만 사용할 수 있는 용어라는 겁니다. 유전자라는 용어는 DNA에만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용어가 돼요. 이제 문제 풀다 보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느껴질 겁니다. DNA라서 틀렸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될 거예요. 좋습니다. 그래서 염색체가 뭔지 살펴봤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좀 다른 얘기를 할 건데, 저희 아기가 있어, 아기가 있고, 성인이 있습니다. 아기와 성인 중에 몸집이 성인이 더 크죠? 그때 첫 번째로 비교하는 게 뭐냐? 아기와 성인의 세포의 크기는 동일합니다. 아기의 세포의 크기나 성인의 세포의 크기는 동일해. 뭐가 다른 거냐? 세포의 수가 다른 거야. 누가 더 세포 수가 많을까? 성인이 많은 거야. 성인은 한 60조개 정도의 세포로 막 분열해서 늘려놓은 거고, 아기는 20조개 정도 할게요. 20조개 정도의 세포로 되어 있다면 세포의 수를 늘려서 몸집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어떤 문제가 나와? 개미하고 코끼리를 갖다 놓고 누가 더 세포가 크냐? 왠지 코끼리 세포 클 것 같지? 그렇지 않다는 거야. 세포의 크기는 둘이 동일합니다. 그럼 둘의 차이점 뭐냐? 세포의 수가 코끼리가 더 많은 거라는 얘기야. 아기든 어른이든, 작은 생물이든 큰 생물이든 패턴이 똑같다는 거죠. 이런 세포의 수가 차이 난다는 겁니다. 자, 그때 성인의 세포 하나를 퉁 뜯어요. 여기가 머리, 다리 할게요, 다리. 다리에 있는 세포 하나를 퉁 뜯습니다. 다리에 있는 세포 하나를 퉁 뜯어가지고 여기 핵 속에 들어있는 DNA를 모두 분석해요.
지금 다리에서 뜯어낸 DNA니까 이 DNA 안에는 다리에 대한 정보만 들어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세포 하나 속에는 이 사람이죠. 이 사람을 구성하는 모든 정보가 이 안에 모두 들어있습니다. 세포 하나 속에 그 사람을 구성할 수 있는 모든 정보가 들어있어. 아니, 그럼 모든 정보가 들어있는데, 자, 두 가지 생각해보자. 그 모든 정보가 들어있으니까 사람의 세포 하나를 뜯어다가 팔에 또는 다리의 세포 하나를 뜯어다가 나쁜 과학자한테 툭 주면 나쁜 과학자가 그걸 갖다 뭘 만들 수 있냐면 나를 똑같이 복제할 수 있습니다. 나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 모든 정보가 들어있는 것을 유전체라고 유전자라는 용어는 일부분을 유전자라고 한다면 이거 전체를 다 모아놓은 걸 뭐라고 한다? 유전체라고 합니다. 한 개체의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DNA 전체를 뭐라고 하냐? 유전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거야. 저 사람이 유전자를 분석할 때 유전체 지도를 그린다. 또 유전체를 분석한다. 라는 표현이 바로 전체 다 분석한다. 이 뜻이에요. 사람의 세포 하나 속에 유전체가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너는 왜 다리를 구성하고 있니? 모든 유전자 중에 어떤 유전자만 발현된 거다? 다리를 구성하는 유전자만 발현되고 나머지는 숨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유전자들이 다 발현되는 게 아니라 각 부위에 따라서 발현되는 유전자 부분이 따로따로 있다는 거지. 그게 발현의 신비인데 우리 줄기세포라는 말 들어봤잖아. 줄기세포에다가 어떤 처리를 하냐에 따라서 얘가 위가 되기도 하고 어떤 처리를 하냐에 따라서 뭐 장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각 부위에 따라 똑같은 처음에 시작은 똑같은데 얘한테 어떤 호르몬이나 어떤 약품을 처리하냐에 따라서 어떤 장기로 분화되는지를 연구하는 학문이 이제 이런 것과 관련된 학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모든 정보가 들어있다. 자, 그런 얘기. 유전체에 대한 용어를 설명하다가 그 얘기를 좀 해봤어요. 이런 말도 하시겠다. 그래서 사람은 자, 우리 이런 말을 해요. 손을 이렇게 펴고서 손가락을 부드럽게 이렇게 움직여봐요. 이거를 우리는 되게 쉽게 하잖아. 쉽게 하는데 이런 것들을 똑같이 기계한테 하게 시키면은 어마어마한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심지어 부자연스러워. 우리 되게 자연스럽지만, 그죠? 자연스럽지만 기계가 이 부드러운 작업을 한다? 굉장히 기계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래요. 아무리 이제 공학기술이 발달하고 인공지능이 발달하더라도 이 부드러운 이런 움직임을 할 수 있냐? 아직 불가능한 상태. 아직은 어려운 상태. 그래서 어떤 기계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하나의 기계라고 본다면 우리는 엄청나게 정밀한 기계라는 겁니다. 엄청나게 정밀한. 그 엄청나게 정밀한 기계를 만약에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아무런 설계도 없이 만들 수는 없겠죠. 엄청나게 정교한 설계도가 필요할 텐데 일종의 설계도 역할을 하는 것이 유전자라고 합니다. 유전자가 그 설계도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정말 정교한 로봇이 하나 있어요. 그 로봇에 대한 설계도가 있겠지. 설계도가 만 페이지짜리 설계도가 있어요. 이렇게. 사람의 설계도는 어떻게 해요? 더 많겠죠. 그게 어디 들어있다는 거야? 세포 하나 속에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설계도의 관점으로 본다면 그래요. 사람의 세포 하나 속에 그 설계도가 들어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용어 정리를 좀 해볼게요. 다 배웠습니다. 염색체는 분열하는 세포 속에만 들어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고요. DNA와 히스톤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방금 얘기했던 부분이고요. DNA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유전 물질을 DNA라고 불러주고요. 이중 나선 구조인 건 알고 있죠?
두 가닥이 나선 모양으로 꼬여있는 이중 나선 구조를 하고 있는 게 DNA이고요. 유전자란 DNA의 특정한 부위를 유전자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의 DNA 안에는 여러 개의 유전자가 존재하게 되겠죠. 유전체라는 녀석은 뭐였다고? DNA 전체를 유전체라고 불러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DNA가 전기를 띠고 있다라고 했던 거는 바로 이 그림을 가지고 설명할 수가 있겠네요. DNA를 구성하고 있는 하나의 단위체가 인산, 당, 염기가 하나의 단위체인데, 이게 하나의 이제 단위체로서 인산당 염기가 또 다른 인산당 염기와 이렇게 이중 가닥을 상보적으로 형성하고 있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거고, 인산이 PO4 1- 이렇게 1- 전기를 띠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여기가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다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그럼 왜 분열 중인 세포에서만 염색체가 관찰이 되어야 하냐? 그 얘기는 세포 분열할 때 좀 자세하게 쌤이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하면 외울 수밖에 없으니까 하지 않고 세포 분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사람의 염색체를 볼게요. 1번 염색 구조 봤고요. 사람의 염색체를 정리할게요. 사람의 염색체. 사람의 염색체. 자, 사람의 염색체는 이게 남자, 얘가 여자의 염색체를 지금 쭉 나열해 놓은 겁니다. 자, 모양이 염색체 모양으로 관찰되는 거로 봐서 어떻게 한 거냐면은 세포 안에 들어있는 염색체를 다 뽑아다가 크기 순으로 쭉 나열한 게 저 모양이야. 일단 염색체 모양으로 관찰된다는 건 어떤 세포를 골랐다는 거야? 분열 중인 세포를 골랐다는 거야. 분열 중인 세포를 골라가지고 크기 순으로 쭉 나열한 겁니다. 그때 여자 같은 경우 가장 큰 거 1번, 그 다음 똑같은 모양과 크기를 가진 거 2번, 1번과 2번이 완벽하게 크기도 똑같고 모양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둘의 관계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서로 상동이야. 상동 염색체라고 불러줍니다. 그 다음에 2번, 첫 번째 쌍, 두 번째 쌍은 이거보다 조금 작은 것들, 이것도 크기를 딱 골랐더니 똑같은 크기를 가진 게 또 있어요. 이렇게 1번, 2번. 왜 이게 두 개씩, 다시 말해서 전체 사람의 염색체는 46개인데 이거를 쭉 잘 나열하다 보면은 크기가 똑같은 게 두 개씩. 너 똑같네? 두 개씩. 크기 똑같은 게 두 개씩 짝을 이루고 있는 걸 알게 돼요.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하나는 엄마한테 받은 거고 하나는 아빠한테 받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엄마가 준 것 중에 제일 큰 거, 아빠가 준 것 중에 제일 큰 거가 사람이라면 제일 큰 것들의 크기가 똑같은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일 큰 것 속에는 제일 큰 거에 해당하는 유전자를 예를 들어서 한 2,000개 정도 유전자를 넣어준다. 2,000개가 종류가 똑같은 종류의 유전자가 쭉 들어가요. 다시 말해서 엄마가 준 1번 염색체 안에 2,000개의 종류에 해당하는 유전자가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2,000개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여기가 쌍꺼풀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는 유전자가 들어있다면 아빠가 준 거에 같은 부분에도 쌍꺼풀과 관련된 유전자 부분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0개가 들어있다면 엄마가 준 2,000개가 주르륵 들어있으면 1번부터 2,000번까지 유전자가 들어있다면 아빠도 1번부터 2만 번까지 있는데 1번부터 2,000번까지는 어디다 집어넣는다? 요 염색체에 집어넣고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유전 정보가 같은 개수만큼 들어있으니까 모양과 크기가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관계를 상동 염색체라고 불러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빠가 쌍꺼풀이 있는 걸 좋아하는데 엄마는 쌍꺼풀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같은 위치에서는 뭘 결정한다? 쌍꺼풀이라는 형질에 대해서 함께 논의한다는 거예요. 같은 형질이 들어있다.
같은 부분에는 같은 형질이 들어있대 유전자의 종류가 유전자가 완벽히 똑같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인데 형질은 같아. 같은 형질을 갖다가 둘이 상의할 거야. 근데 아빠는 쌍꺼풀이 있는 유전자를 줬고 엄마는 없는 유전자를 줄 수 있는 거니까 유전자가 완벽히 동일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유전자가 완벽히 동일하지는 않을 수 있다. 유전자의 종류는 같지만 유전자는 다르다. 유전자의 종류는 같지만 유전자 자체는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이 좀 어려워. 말 자체가 좀 어려워서 헷갈려하는 부분입니다. 자, 같은 이유로 2번 염색체 쌍, 3번 염색체 쌍 다 같은 유전자 쌍들이 쭉 들어있게 되겠죠. 그렇게 남자, 여자 공통으로 몇 번째 쌍까지가 공통이다? 22번째 쌍까지가 공통입니다. 다시 말해서 46개 중에서 44개는 남자, 여자 공통으로 들어있어요. 남자, 여자 항상 둘 다 가진다 그래서 이걸 쌍염색체라고 불러주고요. 마지막에 성을 결정하는 염색체가 두 개씩 따로 들어있는데 이게 성을 결정하는 염색체이기 때문에 이름이 성염색체입니다. 즉, 두 개는 무슨 염색체다? 성염색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44개는 상염색체고요. 두 개는 성염색체입니다. 여자는 XX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이 남자는 XY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둘 다 공통적으로 X를 가지고 있죠. 공통적 X를 갖고 있고요. 여자는 X가 하나 더 있고 남자는 Y를 갖고 있습니다. Y는 일반적으로 남자의 체격을 결정하는 좀 약간 근육도 많고 체격이 좀 크고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여기 들어있는 것으로 밝혀져 있고요. X염색체는 뭘 담당하냐면 면역력을 좀 담당을 해요. 면역과 관련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져 있고요. Y염색체는 체격과 관련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성의 체격이 좀 작은 이유가 Y염색체가 좀 없기 때문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성이 X염색체가 두 개나 있죠. 처음에는 비활성 상태로 존재해요. 하나는 비활성 상태로 존재하다가 나이를 먹으면서 면역력이 떨어지잖아.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져서 X염색체 하나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게 되면 얘가 활성화됩니다. 나도 남아있지롱 이런단 말이에요. 하지만 남자는 어때요? 남자는 나이가 먹어서 면역력이 떨어지면 이제 면역력이 없어. 잘 가. 대체할 게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남성보다 여성의 수명이 좀 긴 이유를 X염색체가 두 개인 것으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면역과 관련된 게 더 크다. 근데 부작용도 좀 있어. 부작용.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 면역과 관련된 게 너무 세가지고 자가 면역 질환에 잘 걸릴 수 있습니다. 뭐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던가 자기가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더 잘 걸릴 수 있는 게 여성의 경우가 좀 더 비율이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장단점이 좀 있습니다. 자, 사람의 염색체입니다. 사람의 염색체는 46개인 게 일반적인데 엄마 아빠가 이제 곧 배우겠지만 어떤 특별한 이유로 46개가 아니라 47개가 될 수도 있고요. 45개의 아이가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는 돌연변이가 태어났다라고 설명을 해요. 돌연변이. 47개의 아이 중에 가장 유명한 돌연변이가 그 유명한 다운 증후군. 약간 정신지체를 앓고 있는 다운 증후군 아이들 있죠? 우리보다 염색체가 하나 더 많잖아. 염색체가 DNA잖아. DNA가 더 많은데 오히려 정신지체야. 지능이 더 떨어져. 그러니까 염색체 개수하고 지능하고는 상관이 크게 없다는 걸 알 수 있네. 또 어떤 사람은 여자야. 여자인데 X가 하나밖에 없는 여자야. 전체적으로 염색체가 45개일 거 아니야? 그 사람이 45개 염색체를 가진 사람인데 태어납니다. 터너 증후군. 터너 증후군 같은 경우는 이제 외형으로 여성으로 태어나는데 2차 성징을 하지 않아. 2차 성징을 하지 않고 아이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호르몬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성으로서 호르몬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평생 소녀의 몸으로 살아가는 그런 증상이 터너 증후군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염색체 개수가 딱 정확하게 46개여야지만 정상인 생활을 할 수 있다. 나중에 아이를 가졌는데 쌤이 아이가 4명인 거 알죠? 초음파 검사를 엄청나게 많이 해봤습니다. 산부인과 가면 초음파 이렇게 보는데 초음파 할 때 그냥 잘생겼네 이러고 보는 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눈과 눈 사이의 거리 재고요. 목덜미 길이 재고요. 인중 길이 재고 막 그래요. 왜 그러냐면 다운 증후군 아이들의 외형적 특징 혹시 알아요? 다운 증후군 같은 경우 이제 인터넷 같은 데 찾아보면은 거의 다 비슷한 외형을 가지고 있어요. 눈과 눈 사이가 살짝 멀고 인중이 짧고 목도 되게 짧아요. 이렇게 머리 좀 크게 태어나고 이렇게 외형적 특징이 일반인보다 조금 다르게 태어나거든요. 그래서 미리부터 뱃속에서부터 약간 그런 기미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보는 거야. 그래서 일반인보다 목이 좀 짧아. 내 아이가 인중이 좀 짧아. 눈과 눈 사이가 좀 길어. 그럴 때 의사가 뭘 권하냐면은 이 검사 한번 해보시죠. 염색체를 검사해보라는 어떤 검사를 합니다. 염색체를 이렇게 쭉 나열해 보는 걸 무슨 검사를 하냐? 핵형 분석을 한다 라고 표현해. 핵형 분석. 핵형을 분석한다라고 합니다. 핵형 분석을 통해서 아이가 제대로 된 염색체를 다 갖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거야. 다운 증후군 같은 경우는 요 21번째 쌍이 있죠. 21번째 쌍에 있는 염색체가 3개예요. 그래서 총 47개가 됩니다. 그래서 쭉 나열해서 21번째 요 쌍이 2개인지 3개인지를 확인하는 검사가 다운 증후군 검사가 돼요. 다운 증후군 검사가 됩니다. 이 검사를 하면 이 아이가 다운 증후군인지 또는 터너 증후군인지 정상인지 뱃속에서부터 미리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검사하려면 아이의 뭐가 필요해요? 아이의 세포가 필요하잖아. 아이의 세포를, 뱃속에 있는 아이의 세포를 어떻게 채취할까? 쉬운 방법이 있고 어려운 방법이 있습니다. 쉬운 방법은 양수검사예요. 양수검사가 뭐냐면 아이가 이제 양수 속에 있잖아. 근데 아이가 움직이는 모습을 초음파로 보다가 아이가 한쪽 구석으로 쏠리면 반대쪽에 주사바늘을 꽂아서 양수를 뽑아내요. 위험하긴 하죠. 숙련된 의사가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양수 속에는 아이의 세포가 들어있어. 양수에 왜 아이의 세포가 들어있냐면 양수의 정체는 원래 아이의 오줌이에요. 아이가 싼 오줌들이 쌓여서 아이가 이제 노출돼 있잖아. 배꼽에 이렇게 tet주 연결돼 있고 외부 생식기는 밖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아이가 그냥 오줌 막 쌉니다. 엄마가 이제 tet주를 통해서 물을 공급하면 아이는 먹고서 배설물을 막 싸는 거야. 근데 아이니까 배설물이 막 엄청나게 더럽진 않아요. 왜? 배설물도 더러운 부분은 다 엄마한테 또 tet주를 통해서 엄마를 통해 내보내. 엄마가 대신 배설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가 싼 오줌은 깨끗한 오줌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싼 오줌들을 통해서 양수가 채워지면 아이가 이제 그거를 입으로 먹었다가 뱉었다를 반복해요. 약간 소화기 계통에 대한 어떤 그런 연습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막 뱉었다 하면서 입안에 있는 구강상피세포가 양수 속으로 막 들어가. 그래서 양수 속에 아이의 세포가 막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양수 검사를 해서 양수를 뽑아내면 그 안에 아이의 세포가 몇 개 들어있습니다. 그 세포를 가지고 이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좀 어려운 검사는 아이가 tet주를 내린 곳을 분석을 해요. 아이가 tet주를 내린 곳이 거기가 아이가 출발한 곳이거든. 거기도 아이의 세포가 남아있어. 거기를 주사바늘 꽂아서 여기 tet주를 내린 곳은 아이는 이제 공중에 이렇게 양수에 떠 있으니까 아이랑 상관없는 부분이니까 tet주이 연결된 이 부분의 세포를 뜯어냅니다. 뜯어내서 그걸 가지고 분석하기도 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이의 세포를 얻을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핵형 분석을 한다는 건 이 전체를 분석하는 것을 핵형 분석이라고 하고요. 염색체가 몇 개인지, 염색체 모양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크기는 괜찮은지 이런 걸 분석하는 게 핵형 분석입니다. 그 얘기 써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용어 정리 좀 할 건데 사람은 총 46개의 염색체가 이렇게 들어있죠. 46개의 염색체가 들어있고요. 상동 염색체가 쌍으로 들어있습니다.
그죠? 상동 염색체가 쌍으로 들어있어요. 엄마한테 받은 거 하나, 아빠한테 하나 받은 거 하나를 합쳐서 상동 염색체라고 한다고 했어요. 하나는 부계로부터 받은 거고요. 다른 하나는 모계로부터 받은 것을 상동 염색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염색체 22쌍이 들어있고 성염색체가 1쌍이 들어있다는 말 아까 했었던 겁니다. 다 배웠던 알고 있는 내용들이어서 읽었고 넘어가고 있어요. 자, 이제 핵상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핵상이 뭐냐? 핵상. 자, 핵상이란 게 이런 건데, 아빠가 46개의 염색체를 갖고 있고요. 엄마도 46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나를 만들어요. 나를 만들려면 아빠는 뭘 줘야 돼? 정자를 주고요. 엄마는 난자를 줘서 둘이 만나서 나를 만들어요. 나는 염색체가 몇 개죠? 나도 46개죠. 그럼 엄마, 아빠가 갖고 있는 걸 다 준 게 아니야. 다 준 게 아니라 엄마가 가진 것 중에 절반, 23개만 준 거고요. 아빠가 가진 것 중에 절반, 23개만 줬기 때문에 나는 46개짜리 엄마, 아빠와 똑같은 46개 염색체를 가진 내가 태어난 겁니다. 이때 엄마, 아빠가 기본적으로 상동으로 가지고 있는 46개 염색체를 어떻게 표현하냐? 아빠가 상동인 상태인 염색체 46개를 가지고 있어. EN이라는 표현은 뭐냐? 상동인 상태를 갖고 있다라는 걸 뜻합니다. 상동을 표현할 때 EN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야. 상동이 쌍을 이루고 있을 때 EN이라고 표현하자. 약속한 겁니다. 엄마도 상동인 염색체를 갖고 있고 46개를 갖고 있겠죠. 근데 아이에게, 자식한테 염색체를 줄 때는 봐봐. 이게 엄마한테 아빠가 아빠의 엄마한테 받은 거, 아빠의 아빠한테 받은 걸 상동으로 갖고 있었는데 내가 이제 정자를 만들어서 아이를 만들 거야. 이걸 2개를 다 주면 돼, 안 돼? 2개를 다 주면 슈퍼 울트라 이상한 아이가 태어나요. 2개를 다 주면 아빠가 나는 우리 아들을 사랑하니까 46개 다 줄래! 저도 사랑하거든요. 다 줄래요. 아이는 몇 개가 태어나? 92개짜리 슈퍼 울트라 베이비가 태어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아빠가 가진 것 중에 절반만 자르는데, 자, 아빠의 아빠와 아빠의 엄마한테 받은 거 EN으로 갖고 있다가 이 중에서 퉁 뜯어서 하나만 줍니다. 뜯어서 하나만 주면 상동이 분리가 되는 거야. 상동이 분리된 상태는 뭐라고 표시한다? N이라고 표시합니다. N. 그래서 아빠가 만드는 정자는 N이야. N이고 23개만 주는 거야. N 이꼴 23짜리 정자. 난자도 역시 N 이꼴 23짜리 난자가 서로 만나서 나의 염색체는 EN 이꼴 46 다시 만나서 아빠의 것과 엄마의 것이 다시 만나서 다시 상동을 이루는 거야. 그래서 다시 난 EN이 됩니다. 이렇게 EN과 N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방식을 핵상 표현이라고 해요. 핵상으로 표현해봐. 그러면 엄마 EN이고 나도 아빠도 EN인데 나한테 N을 주더라고. 그래서 나는 EN이 됐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핵상 표현이라고 불러줍니다. 핵상이라는 건 들어있는 염색체의 상대적인 개수를 핵상이라고 불러줍니다. 핵상. 자, 일반적으로 체세포의 핵상은 EN이죠. 모두 상동이니까. 하지만 생식세포의 핵상은 이게 난자와 정자가 생식을 담당하는 세포라서 생식세포라고 불러주고 생식세포의 핵상은 당연히 N이 됩니다. N. 생식세포의 핵상은 N이어야 돼. N. 반을 잘라서 주는 거니까 N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생식세포에는 N 이퀄 23이 들어있어야겠죠. 웃긴 건 개의 생식세포 몇 개냐? 39개죠. 그럼 개는 EN 이퀄 얼마야? 78이죠. 개가 우리보다 훨씬 염색체 개수가 많습니다. 염색체 개수가 훨씬 많으니까 개가 우리보다 뛰어난 거냐? 그런 건 아니죠.
아까도 말했듯이 염색체의 개수와 지능과는 크게 상관이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는 바로 이 그림 같다 문제를 풀어야 돼. 잘 보세요. 그림을 딱 봐봐. 왼쪽 A라는 그림 딱 보면 뭐가 느껴지나요? 얘 쌍둥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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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둥이 연결돼 있죠. 2n이라고 써요. 전체 염색체 개수 몇 개야? 6이죠? 그래서 2n 이퀄 6이라고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체세포야, 생식세포야? 체세포네 라고도 분석을 해요. 체세포네. 체세포네. 문제입니다. A라고 하는 체세포 그림을 딱 준 다음에 이 녀석이 만드는 생식세포의 핵상을 써봐라. 생식세포의 핵상을 써봐라. 어떻게 써야 돼요? 둘 다 주면 안 되니까. n이죠? 6개 다 주면 안 되니까 몇 개만 줘야 돼? 3개만 줘야 되죠? n 이퀄 3입니다. 이렇게 핵상을 써. 이걸 그림으로 그린 게 이거죠. n 이퀄 3. 이게 생식세포 핵상이야. 만약에 B 그림을 준 다음에 딱 보고 B는 뭐지? 이거 상동이 없네? 생식세포인가 보다. 그죠? 핵상 씁니다. n 이퀄 3이네. 거꾸로 이 그림을 준 다음에 그럼 얘는 체세포는 어떤 모양이었겠니?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모양이었겠지. 그치? 서로서로를 보고서 서로서로를 예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추론이야, 추론. A를 보면 B도 알 수 있고, B를 보면 A도 알 수 있다는 거.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83.0에 재밌는 게 나오는데, 정말 치사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은, 염색체수 같은 거 찾아봐봐. 감자하고 침팬치거든요. 그죠? 감자의 염색체수와 침팬치 염색체수가 같죠? 자, 문제입니다. 같은 종이라면 염색체수가 같다. 맞죠? 같은 종이면 염색체수가 같아야지. 돌연변이가 아니라면. 반대로 염색체수가 같으면 같은 종이다. 이건 아니야 라고 말하실 수 있어요.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생명이 안 어렵다 보니까 치사하게 이런 말장난을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같은 종이면 염색체수 같아야 되는 건 당연해. 그러면 염색체수 같으면 같은 종이네 라고 물어본다면 그건 아니야 라고 딱 염색체수 같더라도 종이 다르죠? 다른 종일 수 있다는 거. 이런 샘플, 예를 좀 기억해야 문제를 틀리지 않고 잘 맞춰낼 수 있겠네요. 자, 나머지 용어도 좀 정리를 해봅시다. 용어 정리해 볼게요. 자, 사람의 역체를 좀 봤고요. 마지막 세 번째, 유전 용어를 좀 추가로 정리해 볼게요. 자, 염색 분체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사람의 세포가 이렇게 있는데, 이 안에 DNA가 이렇게 염색사, 빨간색 염색사가 2개가 들어있다 씁시다. 얘가 세포 분열을 할 거야. 세포 분열. 세포가 분열할 겁니다, 앞으로. 자, 첫 번째. 세포는 왜 분열할까요? 이 왜 분열하려고 할까? 너 왜 분열해? 얘는 이렇게 말하지. 첫 번째. 생장하려고. 아이가 어른으로 크려면 세포의 개수가 많아져야 된다면 세포 분열을 해야 되는 거야. 생장하려고요.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생장을 목적으로 세포 분열을 한다는 건 하나의 세포가 몇 개의 세포가 되는 거야? 2개의 세포로 나눠져야 되는 거잖아. 그때 어떻게 하냐면 그냥 둘로 뚝 나눠지는 게 아니라 2개로 만들어지더라도 봐봐. 얘가 46개의 염색체를 갖고 있다면 2개로 나눠진 요 세포도 46개의 염색체를 갖고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그치? 똑같은 거. 그러니까 내 몸에 있는 모든 세포 중에 아무 세포나 뜯어가도 모든 유전체가 다 들어있다며. 그러니까 복사해야 돼, 복사. 즉 빨간색 염색사, DNA를 그대로 복사합니다. 복사, 두두두두 복사.
복사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복사한 걸 가지고 잘 봐. 이 복사한 걸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왼쪽에 빨간색을 이렇게 동원체를 중심으로 빨간색을 꼬아요. 왜? 꼬웁니다. 지금 방금 복사한 거 있지? 방금 복사한 걸 오른쪽에다 이렇게 꼬아. 이렇게 꼬아. 그래서 이런 모양을 만드는 거야. 이걸 우리는 염색체라고 해요. 염색체. 그래서 염색체가 만들어졌다라는 건 이제 분열을 분열할 준비를 다 끝낸 녀석이 염색체를 만드는 거야. 분열할 준비를 끝낸 녀석이. 그 다음에 이제 둘로 분리가 될 때 왼쪽과 오른쪽과 따로 나는 이쪽으로 분리가 됩니다. 가운데가 쭉 찢어지면서 앞으로 A라는 부분과 B라는 부분은 모델 부분이야 나누어질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A와 B를 뭐라고 불러준다? 염색체 중에서도 앞으로 나눠질 부분이니까 염색 분체라고 불러줍니다. 분자가 무슨 분자? 나눌 분체입니다. 염색 분체. A라는 염색 분체와 B라는 염색 분체가 붙어 있으니까 얘는 염색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발생 기원을 이야기해줬죠. A가 B를 복사해낸 거지. 그러므로 A의 요 부분에 소문자 A라는 유전자가 있다면 B의 같은 부분에 어떤 유전자가 있어야 돼? 소문자 A가 있어야 돼. 왜? 복사한 거니까. 그대로 복사한 거니까. 아래쪽에 대문자 B가 있어. 여기도 뭐가 있어야 돼? 똑같이 대문자 B가 있어야 돼. 그래서 염색 분체는 무슨 관계다? 복사된 관계니까 두 염색 분체는 유전 정보가 같다라고 써요. 염색 분체는 그래서 유전 정보가 완벽히 동일해요. 유전 정보가 완벽히 동일합니다. 이걸 그냥 외우면 외워지지 않아요. 이게 왜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이런 중간 과정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왜 얘가 유전 정보가 완벽히 동일한지를 완벽히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습니다. 방금 얘기한 게 밑에 여기서 그림으로 소개가 되어 있어요. 책에 나온 그림을 한번 다시 볼게요. 자, 모세포가 있고요. 이 녀석이 갖고 있는 DNA가 여기 한 가닥의 DNA가 있는 거야. 이것을 뭐 한다? 복제합니다. 복제한 게 오른쪽에 이렇게 있는 겁니다. 복제한 거. 자, 왼쪽과 오른쪽 복제된 거 보이죠? 복제된 게 왼쪽은 왼쪽으로 응축되고요. 오른쪽은 오른쪽에 응축이 되어서 이렇게 왼쪽 가닥, 오른쪽 가닥의 DNA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이게 반이 쭉 잘라지면서 왼쪽은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간다면은 얘는 일로 가겠네. 얘와 얘는 무슨 관계? 서로 복제된 관계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유전자 구성이 완벽하게 동일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똑같이 표현한 게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잘 봐. 이게 엄마와 아빠의 상동 염색체입니다. 이게 1번 쌍이야. 1번 쌍. 1번 쌍이 아까 왜 아빠 거 1번과 엄마 거 1번이 만나서 같은 첫 번째 쌍을 이룬다라고 했잖아. 첫 번째 쌍입니다. 그때 이런 말 했어, 쌤이. 같은 부분은 같은 유전 정보를 가져. 유전자의 종류는 같아야 돼. 쌍꺼풀이면 쌍꺼풀, 유전자의 종류는 같아야 돼. 하지만 유전자 자체는 다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C 봐봐. 유전자가 어때요? 다르죠? 아빠는 대문자 C인데 엄마는 소문자 C입니다. 그죠? 유전자가 다르다는 겁니다. 이거 똑같아. E도 얘는 대문자 E, 얘는 소문자 E. 다르죠? 하지만 같은 A, 같은 C, 같은 E 유전자의 종류는 지금 같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상동 염색체는 그래서 이런 관계를 갖고 있고 하나의 염색체만 딱 본다면 어때요? 왼쪽과 오른쪽 무슨 관계야? 염색 분체 관계죠. 그러므로 완벽하게 유전자 구성이 동일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염색 분체는 완벽하게 둘이 똑같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 엄마도 마찬가지죠. 엄마도 마찬가지로 염색 분체는 어때요? 완벽하게 둘이 똑같은 복제된 관계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염색 분체의 관계, 양쪽, 왼쪽, 오른쪽은 상동 염색체의 유전자 관계까지 이 그림 하나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걸 다 주지 않고 어떻게 한다? 이게 1번 염색체를 가진 게 이게 아빠라면, 아빠. 이게 아빠의 아빠가 준 거, 이게 아빠의 엄마가 준 거잖아. 근데 이게 왜 X자 모양이야? 아빠의 아빠가 준 게 원래 이거였거든. 아빠의 엄마가 준 게 이거였거든. 하나씩 줬으니까 이렇게. 근데 이제 다시 자식한테 나눠주려고 복사한 거야. 복사해서 오른쪽에 붙여. 복사해서 붙인 다음에 이제 줄 준비를 하기 직전이게. 줄 준비를 하기 직전이다. 처음에 자기 몸속에 가지고 있는 건 이런 형태로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 건. 왜 아빠가 준 거 하나 한 가닥, 엄마가 준 거 한 가닥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이제 자식한테 줄 때 그냥 주면 안 돼. 그냥 주면 안 되니까 복사한 다음에 잘라서 주는 거. 복사한 다음에 잘라줄 겁니다. 복사한 다음에. 그래서 복사가 끝난 형태야. 이제 이 상태에서 출발해서 정자를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얘가 복제되기 전, 복제된 후의 모습이라고 적혀 있는 거야. 자, 복제되기 전에는 이런 모양이었는데 복제된 후에는 이런 모양이다. 완벽하게 동일한 염색 분체를 복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적으로 이런 말을 써요. 이형접합, 동형접합이란 말을 씁니다. 봐봐. 동형접합, 이형접합. 유전자, 봐봐. 이게 나라면, 나의 아빠, 나의 엄마가 유전자를 줬어요. 첫 번째 유전자, A. 엄마도 대문자 A. 같은 거 줬네? 그래서, 한 가지 혈전. 이게 만약에 쌍꺼풀이라면, 나의 쌍꺼풀 유전자는, 나의 쌍꺼풀 유전자는 엄마, 아빠가 똑같은 거 줬어. 둘이 동형접합이야. 같은 형태의 접합을 갖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나의 머리카락에 대한 유전 정보는 아빠는 C를 줬는데 엄마는 소문자 C를 줬어. 다르지? 이런 경우에는 다른 형태가 접합했다 그래서 다를 이자 써서 이형접합성이야 라고 말합니다. 이형접합. 동형접합의 반대말은 이형접합인 겁니다. 동형접합, 이형접합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쌍꺼풀에 대해서 나의 아빠와 나의 엄마가 같은 거 주면 고민할 필요 없죠. 그냥 쌍꺼풀 있으면 돼. 근데 이렇게 머리카락은 아빠는 야 곱슬이 좋지, 엄마는 뭔소리 직모가 이렇게 다른 걸 주면 어떡할 거야? 둘이 상의해야 돼. 상의해서 자식한테 결정을 해야 됩니다. 상의하는 둘의 관계. 얘도 사실 상의해야 돼. 상의하다 보니까 우리 둘이 같네요 이러는 거고, 둘이 상의하다 보니까 우리 이거로 합시다 결정하는 겁니다. 둘이 상의하는 유전자의 관계를 뭐라고 한다? 대립 유전자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대립 유전자. 그래서 대문자 C의 대립 유전자는 소문자 C가 되는 거죠. 여기서는 대문자 A의 대립 유전자는 대문자 A입니다. 소문자 A일 수도 있겠죠. 엄마가 뭘 주냐에 따라서. 대립 유전자의 관계는 서로 상의하는 관계 유전자를 대립 유전자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용어 정리 중이야 지금. 대립 유전자는 둘의 이런 관계를 대립 유전자로 하고요. 또 이런 용어, 대립 형질. 대립 형질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뭐야 이게? 아빠야. 아빠는 이건 뭐 남자 머리가 좀 이렇게 곱슬머리면 어때? 그래서 곱슬이어도 괜찮아. 곱슬에 대한 정보를 줬다면, 엄마는 안 돼요. 직모예요. 이렇게 그죠? 형질이 둘이 다르지. 이렇게 둘이서 다른 형질을 갖다 주고서 이렇게 서로 상의합니다. 이게 대립 형질이야. 서로 대립되는 형질. 대립 유전자가 연장선이 대립 형질이 되겠죠. 대립 유전자가 다르다면은 형질도 다를 테니까 이걸 대립 형질의 관계라고 합니다. 곱슬의 대립 형질은 뭐 직모. 쌍꺼풀이 있다의 대립 형질은 쌍꺼풀이 없다. 이런 식으로 되겠죠. 우리 옛날에 멘델 유전 법칙 같은 거 배울 때 둥글다의 대립 형질이 뭐니? 주름지다요. 이런 거 할 때 대립 형질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대립 형질이 바로 그런 걸 의미합니다. 대립 유전자, 대립 형질, 상동 염색체, 염색 분체 등등 여러 가지 용어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우리 문제 풀면서 좀 정리해 볼게요. 우리 페이지 185쪽의 문제가 있을 텐데 풀려 있나요? 풀려 있지.
뒤에 내신 문제 풀면 될 것 같아. 앞에 또 정리할 필요 없을 것 같고 내신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습니다.